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 재료 3개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해석되는데 한국 대표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실내 공기질 적용 대상에 빠져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학교 등에 설치된 공기 정화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딘 지 올해로 50주년이 됐습니다. 뜸했던 달 탐사 경쟁이 최근 다시 불붙으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착륙 50주년 특별 생방송을 예고하는 등 기념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식물성 고기에서부터 음식의 생산과 유통까지 음식과 IT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푸드테크의 성장 이유와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와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사용되는 3가지 재료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해왔지만 오는 4일부터는 절차를 까다롭게 고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와 첨단 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관련 일본 제품의 수출 과정에서 우대 제도를 적용받는 100색 국가에서 앞으로 한국을 제외해 일본 정부의 엄격한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국내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3개 품목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핵심 소재이고 대일 의존도도 높아 업계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일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어서 해결에도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전면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길게 보면 한국 반도체 업계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감산 체제에 돌입하면 과잉 공급이 해소돼 자연스럽게 바닥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430제곱미터 미만의 어린이집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또 유치원과 학교, 경로당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 설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설치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노약자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무방비로 야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미세먼지 나쁨 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지급과 근무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근무를 즉시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녹색교통지능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에는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과 회원동 등 중구 7개 동이 포함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가 검토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빠졌습니다. 키즈 카페의 인기가 여전하지만 환경오염 물질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아이를 맡기기 찜찜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앞으로 키즈 카페의 실내 공기나 중금속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아 영유아들이 자주 찾는 키즈 카페입니다. 문제는 환경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의 키즈 카페 4곳 중 3곳의 도료와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또 4곳 중 1곳은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에 개선 명령이 내려졌을 뿐 대부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키즈 카페도 어린이 활동 공간에 포함돼 환경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80%가 넘는 1,600여 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서 근본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키즈 카페 관리자나 소유자는 앞으로 놀이시설이 녹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납, 카드뮴, 수온 등 중금속과 실내 공기질을 환경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강화된 환경 기준을 오는 10월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설치된 키즈 카페는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국제질병분류체계에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이 포함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WHO가 11차 국제질병분류에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통의학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WHO 국제질병분류에 전통의학 항목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지 13년 만입니다. 이번에 바뀐 분류체계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의학연구원은 전통의학이 특정 국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발전시키고 공유한 분야라는 점을 WHO가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2달 동안 전국의 과학관과 연구기관 등 72개 기관에서 170개가 넘는 과학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름철을 맞아 함께 즐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 기간 전시관 야간 개장을 진행하며 거창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은 피서지에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월성 계곡에 체험형 부스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과학문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다시 불붙고 있는 달 탐사 경쟁과 함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분위기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지구의 밤을 밝혀온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50년 뜸했던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달 착륙 50주년 기념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50주년 기념 우표가 나오고 나사는 50주년에 맞춰 특별 생방송을 예고하는 등 기념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휴스턴 우주센터도 티셔츠와 머그컵 등 다양한 달 착륙 50주년 기념품을 준비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이란 특별한 시점에 방문객들 감동도 배가 됩니다. It means a lot to be here with my family and to have something, a souvenir, and to be here at a special place like this at a special time, celebrating the anniversary. 세계적인 장난감 레고사도 나사와 협력해서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한 이 모델은 출시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We have just noticed over the years that space is a passion point for both adults and children. So we're just excited to bring different space-themed sets in our portfolio and just to keep inspiring more kids to explore. 달에 가려는 경쟁도 다시 불붙어 50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초 최초로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데 이어 인도가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할 탐사선을 7월 중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달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실패한 이스라엘도 바로 재도전을 선언했고 미국도 5년 뒤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제 막 움트고 있는 민간 우주여행의 목적지로 달이 추가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음식은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IT 기술과는 동떨어진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식품 산업이 IT 기술과 만나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푸드테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푸드테크, 음식 기술 예. 사실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네. 이제 푸드와 테크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네. 예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식품 산업을 둘러싸고 이 정보통신 기술과 만나면서 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말 에그테크라고 해가지고 농업기테크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식품과학, 식품영양과학 해가지고 푸드 사이언스 예. 이쪽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푸드 서비스와 그다음에 배달이나 리테일 서비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자, 이제는 식품 시장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 여러 개의 카테고리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쪽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에그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계란이 아니라 AG 테크 해가지고 어그리컬처에서 에그테크예요. 예. 네. 어그리컬처 이 농업 관련된 얘기군요. 어그리컬처랑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로 해가지고 뭐 스마트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드론 등을 이용한 정밀 농업, 그다음에 네. 도시 농업 해가지고 이제 이 도시 안에서 뭔가 키우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대체 식품 사업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그다음에 푸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뭐 건강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고요. 환경의 의미가 담겨 있군요. 예. 근데 거기다가 근데 일반적으로 보는 약간 종자 계량 같은 부분도 포함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드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결합한 서비스로 네. 뭐 작게는 식권 발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모바일 식권 서비스나 아니면 저희를 많이 쓰는 사이렌 오드 같은 네.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정말로 네. 익숙하고 자주 접하는 분야인데 네. 솔직히 이제 스마트폰 클릭으로 이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배달하지 않던 음식들을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군요. 네. 자, 그럼 이 푸드테크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푸드테크라는 말 자체는 옛날부터 좀 있었다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네. 한 2014년서부터 갑자기 뜨게 됐어요. 최근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갑자기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 늘었다라는 예.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때 2014년 한 해에 투자됐던 금액이 한 10억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약 272%가 늘어난 네.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예, 2014년부터 알려진 단어면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네. 이 푸드테크가 갑자기 성장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크게 보자면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산업이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그동안 비싸서 쓰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기나 아니면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싸게 쓸 수가 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디지털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런 분야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환경오염, 인구 급증, 도시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굉장히 변해가고 있다. 네. 이것 때문인데요. 최근 유엔이 발표한 2019년 그 세계 인구 보고서 보시잖아요. 예. 보시면은 올해 세계 인구는 한 77억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인구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85억이 넘고 예. 2050년에는 97억을 이제 넘고 한 100년에는 이제 109억 명이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예. 또 앞으로 이 인구 증가가 이제 인도나 나이지리아 이런 파키스탄 같은 신흥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식품 생산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좀 약간 위기에 올 수 있다라는 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채식주의를 좀 더 고집하시는데 어떤 건강과 자연을 생각하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채식주의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국내 업계에서 최근에 최초로 패티를 식물성 고기로 만들어서 햄버거를 출시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전에도 뭐 대체 육류라 그래서 콩고기는 있었는데 요즘에 나온 거니까 콩고기 육류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확하게는 최근에 나온 이 고기를 쓰지 않은 고기는 이 식물로 맛있는 햄버거라 또는 식물로 만든 맛있는 치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맛이 비슷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가 먹어봤는데 그 맛은 약간 다른데요. 식감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콩고기 같은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는 식감이 일단 퍽퍽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드셔보시면 좀 맛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같은 목적 아니면은 많이 찾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고기는 사랑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절대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럴 정도니까요. 근데 요즘 이 푸드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음식은 이 식물성인데도 굉장히 맛있다라고 합니다. 직접 먹어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동물성 고기랑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그 기름진 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식감은 계란도 그렇고 닭고기도 그렇고 그냥 쇠고기 햄버거 비프도 그렇고 정말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녹두를 원료로 해서 이 달걀과 마요네즈를 만드는 이 저스 에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밀과 감자, 아몬드, 이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는 고기 맛을 똑같이 재현한 이 임퍼서블 햄버거 같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해초류가 있거든요. 이 미역 같은 걸로 만든 새우 아니면 참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배양육이라 그래서 단백질 실험실에서 키워가지고 만든 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 고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콩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병원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던가요? 사실 좀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맛도 비슷해지고 영양학적으로도 더 뛰어난 식물성 고기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식물성 고기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죠. 저희는 매년 한 2억 톤 정도의 고기가 소비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동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항상제의 남용이나 대기 오염, 불료 처리 등 각종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인공고기를 만드는 쪽에서는 가짜 고기로 햄버거를 만든다면 경작질 한 96% 정도를 약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한 기존보다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반응이 힘입어서 지금 이 임퍼서블 푸드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고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1000여 개 레스토랑에 이제 가짜 고기라고 그렇긴 한데 인공고기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홍콩까지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식물성 고기는 맛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 고급 음식점에서는 배달해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음식은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기술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어떤 변화의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유럽 최대 유제품 기업이 알라식품이 젤라틴으로 만든 신개념 유통기한 라벨이 있습니다. 이게 미미카 서치라는 이름의 어떤 그 제품인데요. 이거를 딱 붙여놓으면 유제품이 유통기한에 맞춰서 계속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 배가 완전히 부풀어 오르면은 상한 거예요. 라벨이 부풀어 오르는 거군요. 라벨만 보면은 이제 음식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벨을 쓰게 되면 소비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목적으로 좀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웨스트레스라는 식품 관리 솔루션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쓰레기가 없는 웨스트레스인데요. 이게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면은 식품 가격을 앞에 붙어 있는 라벨이 자동적으로 저렴하게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음식이 버려지는 일을 이제 줄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리베이크라는 이름의 이제 플랫폼이 새로 런칭을 했는데요. 제과점에서 만든 빵 중에 당일날 팔리지 않으면 이제 버려지는 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싸게 미리 등록한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한국에 도입되면 자취생들에게 큰 인기겠는데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요즘은요, 음식을 만드는 로봇이 개발이 돼서 또 실제 운영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 이것도 소개해 같은 주세요. 경우에서 이제 로봇 레스토랑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로봇이 주문을 받아서 또 로봇이 요리하고 또 로봇이 서빙하는 완전 로봇 궁금하네요. 레스토랑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네. 네.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볼 수가 전 있었는데요. 본 적이 있어요. 네, 예. 좀 마셔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드론이나 배달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준피자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으면은 로봇이 피자를 만들고요. 이 배달 트럭으로 배달을 하면서 트럭 안에서 피자를 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딱 이 설치된 오븐에서 말 그대로 만들어진 그런 피자를 딱 도착하는 순간 완전히 딱 구워져가지고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예요. 트럭에서 피자를 굽는다고요? 예, 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도착 시간에 딱 알맞게 이제 이 피자를 굽는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그리고 푸디니 같은 3D 프린터가 있거든요. 이건 아직 네. 연구 중이긴 한데 정말 좀 보완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음식 조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도 이 환자용 유동식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특수 목적 음식을 위해서는 좀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푸드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푸드테크가 어떻게 좀 발전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재료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료요? 예. 네. 아까 그 인공고기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곤충을 비롯해가지고 곤충도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배양육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식재료들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리법도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뭐 간단한 자동 조리기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주문받은 즉시 로봇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 곳곳에 차가 한 대 있고 거기 로봇이 있으면서 저희가 주문을 하면 거기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바로 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달라진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 원재료 가격이나 아니면 주문량에 맞춰서 그때그때 가격을 좀 다르게 결정하는 겁니다. 네. 비가 오면 좀 비싸지고 그다음에 좀 날씨가 너무 좋으면 약간 예. 싸지는 이런 크게 식으로요. 보네요. 예. 예. 그다음에 해외 일부 식당에서는 이미 이런 가격표를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식품 산업의 뭐 온라인화를 떠올려 봐도 저는 이게 과연 유통기한 때문에 괜찮을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깨는 게 바로 IT 기술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신기술이 새롭게 시장을 놀라게 할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푸드테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리튬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의 나트륨 전지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황화구리를 소재로 나트륨 전지의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고 제조 비용도 저렴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휴대전화와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최근 전기차가 급증하고 수요가 크게 늘면서 리튬 가격이 한때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튬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나트륨 전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동안 용량이 낮고 수명이 짧아 상용화가 어려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황화구리라는 전극 소재로 리튬 전지보다 수명이 길면서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나트륨 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환 반응계 응급물질과는 다르게 황화구리 물질은 반복되는 충방전 과정에서도 용량이 오히려 회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나트륨 2차 전지는 휴대전화를 하루 1회 충방전 시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의 배터리 수명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번 연구 성과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열 박사과정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2호로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500배 이상 매장량이 높은 그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 그 가격이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저희가 찾은 물질로 인해서 그 수명이 길고 고용량을 갖는 그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팀은 나트륨 전지에 쓰이는 황화구리가 충방전 시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수명 효율이 높아 1, 2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인 R&D 캐나다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캐나다의 연구인력 교류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캐나다의 과학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캐나다와 협업을 원하는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는 누구나 R&D 캐나다 홈페이지에 연구 제안서를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R&D 캐나다는 캐나다 주재 한인 과학자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협회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요즘 드론을 활용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시민 안전이나 행정 분야에도 드론이 도입됐는데요. 공무원들이 직접 전문 교육을 받고 드론을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 처리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역 공영주차장 상공에 드론이 떴습니다.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할 경우 주차장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저지대 및 산성 침수 지역에 계신 주민께서는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차도 떠내리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드론으로 알려주면 피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외곽 하천에서도 드론이 바삐 움직입니다. 하천 오염 여부를 파악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원을 찾기 위한 겁니다. 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나 불법 개발 행위를 적발할 때는 더 큰 드론을 사용합니다. 네, 기존에 3, 4일 정도 사람이 투입해서 걸리던 시간을 이 드론을 활용하면 30분이면 측량을 끝내고 행정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운영하는 드론은 모두 4대. 시청 정보통신과와 도시개발과 직원 6명이 드론 전문 교육을 받고 도시개발이나 하천, 산림, 불법 행위 단속 등 업무에 활용합니다.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경비 절감도 되고 예산 절감이 돼서 우리 이제 행정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날로 쓰임새가 많아지는 드론.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시민 안전이나 각종 행정 분야에서 직접 드론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광고 실무를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2019 온라인 광고 채용 연계형 집중 과정을 앞으로 2달간 운영합니다. 지난달 선발된 교육생 120명은 온라인 광고 기획과 제작 기법,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 총 120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32개 온라인 광고 대행사가 참여하는 채용 설명회도 열려 취업 연계 과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동영상 서비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 따라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 등의 신기술들과 융합해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도 신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윤리적인 측면의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을 즐길 때 화면에 나타나는 지연 현상인 이른바 렉 현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와 핀란드 공동연구팀은 발생하는 지연 양에 따라 게임의 기하학적 디자인 설계를 바꾸는 방법으로 게임 중 지연 현상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게임 이용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수학 모델을 만든 뒤 지연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성공률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연 현상이 나타날 때의 성공률이 지연 현상이 없을 때와 비슷하도록 게임 속 장애물 등의 디자인 요소를 변형했습니다. 이 모델을 실제 게임에 적용했더니 이용자들은 지연 현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같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지연된 양만큼 게임 시계를 돌려 보상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이 방법은 게임 이용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인공지능 스피커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보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판매된 인공지능 스피커 누적 대수는 3월 말 기준 412만 대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가입 수도 지난해 말 기준 1,865만 개로 1년 전보다 33% 늘었고 개방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즉 오픈 API 이용 수는 전년보다 7배 급증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정밀 지도는 1,741km로 29% 늘었고 자율차를 위한 첨단 도로 시스템은 323km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지표를 통해 국민이 변화된 수치로 쉽게 4차 산업혁명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 비만이 갈수록 늘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어릴 때 비만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 가운데 비만군에 속하는 학생은 모두 2만 7천여 명. 4명 중 1명이 정상 체중을 넘어섰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3.8%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릴 때 비만이 되면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일단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늘어난 지방세포가 이제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세포가 개수가 늘어난 거는 다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을 성공을 하더라도 향후에는 결국 다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나빠지는 식습관.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과자나 라면, 패스트푸드 등을 즐겨 먹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주스와 같이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비만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식품업계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자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단백질을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당을 줄여서 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개발을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이 이제는 개인을 넘어 국가가 관리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관련 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우리나라의 명품 비료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호주와 일본 등지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출로 번 수익은 우리나라 농민에게 싸게 비료를 공급하는 데 쓰여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비료 수출국은 단연 태국입니다.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Namhae understand the market in Thail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they produce very good product. Fertilizer from Namhae is outstanding. 베트남 판매상 창고에 대한민국 국기와 거북선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비료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 베트남에는 10만 톤 정도의 우리나라 비료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은 태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 시장입니다. 베트남 특히 전체 비료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한국 비료는 명품 비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의 비료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면서 공급이 줄어서 낮아졌던 인지도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Thứ hai nữa là quảng bá và khuyến mãi cho đại lý cấp 2 để đại lý cấp 2 bán ra cho người nông dân. 비료가 필리핀과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수출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공장 인수 등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료 수출 시장은 일본과 호주 등 농업 선진국까지 넓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블랙 DAP는 세계 최고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는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원예 작물에 필요한 블랙 DAP를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료 공장을 증설해서 앞으로 물량을 대대적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농협 최대 계열사의 비료 수출액은 한 해 2,400억 원 정도. 수출로 번 수익은 국내 농민에게 비료를 싸게 공급하는 원천이 돼 농가소득 5천만 원 목표 달성에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로만 여겨지던 대체육류, 식물성 고기가 우리 밥상에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채식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한몫하지만 식물성 고기가 진짜 고기의 맛과 영양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요가 더 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대체육류는 가축의 질병 확산에도 안정적으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진짜 고기의 보완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언젠가는 대체육이 말 그대로 고기의 대체제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